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모의 유엔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통일교육원의 권숙도 교수라고 합니다. 한반도 탄소 중립을 위한 남북 협력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 또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 남북 협력은 또 왜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과연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탄소 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하고 남북 협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64개국 중에서 59위에 랭킹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가 발전해 있는 수준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평가이지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은 60위, 에너지 소비에 관련해서는 61위로 매우 미흡의 평가를 받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49위, 기후정책에 대해서도 48위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 띠에 속하는 59위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랭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까, 높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EU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보면 인프라의 측면, 발전의 측면, 또 규제의 측면, 모든 분야에 이러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어떠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의제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따른 문화산업 구조의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변동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면 또 사회에 많은 변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과 함께 또 모멘텀을 찾아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지금은 경색 국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어떠한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의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런 3가지 정도 의제가 시기적절한 그런 의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앞에 보시면 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수 피해를 당한 지역의 동네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접경 지역에 있는 동네가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침수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북한에서 무단 방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남한 지역에 있는 접경 지역 동네가 침수를 당한 것입니다. 즉, 북한에 비가 많이 왔는데 남쪽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북한 지역에서 산림이 항폐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야생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서 남쪽으로 남하할 때 돼지열병이 전파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즉, 남과 북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위험에 노출되면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북한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북한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994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정에도 가입한 바 있고 2005년 교토의정서 비준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파리기후협정에도 참여해서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에서 북한은 스스로 8% 감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다면 40.25%까지도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제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가보고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도 꾸준히 유엔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2019년 9월에는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때 녹색 기후기금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8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북한을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는 흡수원을 확대하는 방법과 배출원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북한은 먼저 흡수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림 복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매우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2013년에 발표한 산림건설 총계획이라는 30년 장기 플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당, 군, 내각이 주도적으로 산림 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은 산림을 다시 항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으로 보면 김일성 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을 신설한다든지 산림과학원을 착공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 정책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9년 매년 신년사를 통해서 산림 복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신년사의 의미는 매년 중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1월 1일 날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년부터 19년까지 매년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산림 복구 사업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출원을 축소하는 관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2013년 8월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서 태양에너지라든지 풍력, 지열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했고 거기를 통해서 30년 동안의 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풍력 발전을 전체 수요 전력의 15%까지 충당하겠다라는 계획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북한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제적인 노력과 국내적인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9년에서 2030년 국가환경보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는 앞서 2016년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하면서 이야기했던 자체 감축량 8% 그리고 국제협력이 있을 때의 40.25%를 훨씬 능가하는 자체 노력으로 16.4%,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을 때는 이에 더한 36%를 더해서 총 52.4%를 감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유엔 사무국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을 과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계획상으로는 북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은 산림이 항폐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물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자연재해들이 체제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중요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마치 과거 고난의 행군처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체제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북한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30-4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북한은 탄소 배출권을 이웃 국가들에게 판다든지 또 해외 원조나 협력을 통해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이웃 국가들을 통해서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대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대 때를 보시면 김정일 시대 때는 국방위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정치체제인 당국가체제를 다시금 복귀시켜서 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의 정상 국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와 더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반도 탄소 중립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무작정 북한과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방향과 우리들의 의지, 전략들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과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 정부들의 남북 간의 환경협력 추진 경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점을 노출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과거로 좀 복귀해 보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 간의 환경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죠. 그런데 그것이 늘 중단되거나 과거로 후퇴해 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환경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류 협력에 관련해서 경제 협력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낮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대립, 갈등이 있을 때에는 이런 환경협력이 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늘 정치적인 이슈가 있거나 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남북 간에 어떤 사건들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환경협력은 중단되어 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북 간의 현재의 관점에서 탄소 중립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관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환경 문제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경성안보의 이슈라면 이 환경 문제와 같은 것은 연성안보의 이슈로서 비정치적인 분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인간안보의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1994년도에 UNDP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안보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은 사실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성안보의 관점에서 환경협력과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나 기후위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후위기가 생기면 북한의 어떤 식량 문제라든지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민들의 삶의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은 기후공동체이자 최고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국가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기후공동체라는 의미는 앞서 사진을 두 장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의 기후위기가 오면 우리 남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온실가스 감축 협력국가라는 지점도 북한은 상대적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함으로써 서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지경학적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 비용을 감소시켜 나가는 데도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원칙이 있어야 이 방향을 잘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먼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 가능한 의제라는 측면입니다. 조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협력의 의지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상태를 조절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필요로 하는 의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필요로 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계 가능한 의제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사업을 진행할 때, 또 협력을 진행할 때 이 비전통 안보 이슈인 연성안보 이슈인 환경 문제와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의 많은 협력의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는 장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녹색기후기금에서 북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이 협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북제재와의 양립성 문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체계적으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또한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자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때가 필요할 때는 대북제재위원회를 설득해가면서 진행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들에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문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협의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교착 상태에 바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협력과 같은 문제는 연성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글로벌 아젠다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이 협력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기가 어려운 의제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남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파리 기후협정이 이제 발효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리 기후협정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이 인접해 있는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와 협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 안전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기후변화는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 과제이자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점에서 남북 그린 대탕2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이 함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반도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